KBS 1라디오 경제쇼. 두 달 만에 만난 한국과 중국 정상이 양국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 회복에 의미를 두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지, 또 다음 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과 현존하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의 실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세계경제분석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벽두부터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는 일도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아주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국제금융센터는 그 국가 경제 위기를 조기 워닝해서 그걸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회, 특히 그래서 대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문제, 또 한중 정상회담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초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외국 정상들을 만나는 거는 3월 전인대와 정치 협상 회의가 끝난 그 3월 중순 이후 또는 4월 초에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좀 땡겨서 이렇게 예상보다 빠른 1월 달에 첫 영업일부터 이렇게 됐고, 이거는 그 에이펙 회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긴 하지만 그 날짜나 초청의 이런 형식도 시진핑 주석이 요청을 해서 정해진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과 미중 간의 어떤 그 차가운 평화, 지난 그 10월 에이펙에서 합의를 보고 지금 갈등이 봉합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내면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런 문제들을 인해서 갈등이 지금 계속 있으면서 어떤 차가운 평화 속에서 또 중일 간의 갈등이 터지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게 좀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중국과의 어떤 현 정부 출범하면서 그 관계 개선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중국도 우리 못지않게 그 주변국에서 가장 또 그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같이 커졌던 게 이번 정상회담에 잘 표출된 것을 보여집니다. 역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아주 복합적으로 잘 된 겁니다. 자, 90분 동안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양국 정상의 테이블에 올려진 의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15개 분야의 MOU도 체결되고 기업들은 9개 이상의 협력 MOU를 체결했지만 이걸 큰 분류를 좀 나눠 보면은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중 관계가 이제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 때서 어떤 갈등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점에 있다면 이거는 전반적인 그 회복을 공고히 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어떤 그 큰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협력 강화에서 의제가 또 얘기됐습니다. 그 안에는 첨단 산업,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15개 분야가 있었죠. 또 문화 콘텐츠 교류, 이거는 우리 쪽에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던 문화 콘텐츠 교류 부분,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민생의 실질적 개선 이 분야,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한반도와 지역 안보, 이렇게 크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의제가 진행되었습니다. 5가지로 봐주셨는데, 그럼 실장님께서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본 장면 아니면 성과 있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초에 첫날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그 자체가 지금 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 뭐 일부에서는 뭐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건 그 이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정상회담 이 성사가 됐다는 이 자체가 큰 눈길을 끌었고 특히 트럼프가 4월 중국을 방문하도록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와 먼저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전략적 어떤 그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또 중국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 필요성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한 분이 있고 특히 사실 저희가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핵심 분야가 언급은 다 됐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사실 과학기술 분야 우리가 중국이 과학기술이 사실은 이제 뭐 5년 전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다릅니다. 예. 그런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 협력을 통해서 또 일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또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라고 하는 그 공급망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협력. 이 공급망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베트남을 빼고는 2위입니다. 상당히 2위인가요? 높은 네.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환경이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네. 실질적인 어떤 중국이 진심인 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도 어떤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도 상당히 그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15개 MOU 체결한 걸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12개의 부처장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10개의 부처장들이 네. 가서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어떤 그 상견례가 됐고 또 거기에서 그 전면적인 어떤 협력의 토대가 마련해졌다 이런 게 또 있고요. 네. 또 약간 이 한중 정상회담의 일부 걸림돌이 됐던 뭐 어떤 핵잠수함 문제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다는 거는 네. 실질적인 어떤 걸림돌이 좀 많이 해소되면서 더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공고히 했다는 측면에서 그 1차 때와 또 다른 그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예. 그런데 그 제가 뭐 여러 번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장관급이 많고 부장급이 이렇게 중국 쪽에 이렇게 많고 이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가 흔히 있는 만남인가요? 이 정도로 해서 중국하고 하는 거는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게다가 기업인들이 200명이 넘게 네.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아주 이례적이는 않지만 상당히 그 범위가 넓었고 네. 또 중국 언론들이 이거를 굉장히 크게 다뤘어요. 크게 다루면서 대부분 저도 정상회담 한 그날 중국 언론들 쭉 봤는데 대부분이 다 톤면에 다 다뤘고 그런 측면에서 이 톤면에 다뤘다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예. 중국 사회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저렇게 했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정책 당국으로 슬며 들어가고 예. 그게 우리가 항상 지금 난처해하는 그 혐한 감정 그런 쪽으로 국민적으로 이렇게 쭉쭉 퍼져 내려갈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겠네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국 언론들이 크게 다뤘다는 점도 이런 한중 관계의 어떤 이제 점점 이제 과거 한 사드 2016년 이후 사드 이후로 계속 지금 경색되어 왔던 게 좀 풀리는 어떤 전환점이고 토대가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후속 협의 그러니까 실무진들 간의 세부적인 조정 뭐 대화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네. 어떤 것들을 더 지켜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지금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문화, 서비스, 뭐 한류 네. 뭐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은 이런 쪽을 뚫어서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제조업 분야로 낙수 효과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와 많은 학자들의 그런 그 노력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이견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말에 따르면 세자 얼음이
일시에 녹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뭐 과일은 익으면 떨어진다 네, 하면서 네.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개선될 수 있음을 얘기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점진적인 그런 문화협력 부분에서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이제 특히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의 우리가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좀 더 내실 있게끔 가능한 분야부터 조금씩 해 나가는 그 부분이 필요하겠고 예. 더 큰 거는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AI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그런 AI 딥시크 그러면 뭐 정보 빼가서 뭐 이렇게 배출하거나 이런 네. 배척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뭐 안보 분야에서는 좀 챙겨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3, 4년 이내, 5년 이내에 그게 이제 결판이 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기술 협력 또는 이런 어떤 상호 보완적 또는 세밀한 기존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한중 간이 지금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산업 내에서 세밀한 협력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단어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거를 네. 실행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단어를 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면서 여기에 네. 어떤 새로운 그 발전의 단계를 도약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좀 치열하게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나중에 양측이 또 만족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문화 서비스 기술 분야 이쪽에 좀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용 중에서 상무 협력 대화를 제도화했다 하던데 이건 양국의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상무 협력 대회를 제도화했다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게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이후로 이렇게 중단된 관계에 이제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의 어떤 견제 하에서 우리가 이걸 제도화했다고 하는 거는 나름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가고 한중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공고해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중국과의 대중무역이 확대가 되면 우리 환율이 안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뭐 굳이 얘기를 네. 하면 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돼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 중국의 요코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돈을 쓰면 네. 우리나라의 외화 수급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되겠죠. 특히 중국의 경우는 그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의 시장에 뭐 1%만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10배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그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고 요코도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비중 1%가 늘어나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체 외국인 중에 중국의 외호커의 비중은 8.5%까지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봤을 때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 현재 환율 고환율의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보조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한한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거의 10년째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문화하고 영화, 공연, 게임 뭐 이런 그 콘텐츠 부분에 약간 뭐랄까요? 약간 강경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벌써 한 10년째고 이번에 말씀하시기로 저 시주석도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예. 이게 이렇게 강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그 전에 보면은 한중 FTA 관련 서비스 협상 관련 그 협상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해보고 그러면 네. 확실히 중국이 그 한한령 특히 문화
네. 문화나 K-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 큰 게 사실이고 네. 그 쉽지 않은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내부의 어떤 정치적 어떤 지도 통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경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류 그게는 그렇게 되다 보면 중국 우월주의, 중국 우월주의에 손실을 주기 때문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사드 이전에 대장금이나 그다음에 별에서 온 그대 이런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됐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자기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일시에 이제 확 하기보다는 이제 중국이 인정하는 부분서부터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해 나간다면은 어떤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4건의 양해각서와 석사자상 기증 증서를 체결한 게 눈길이 가던데 이게 어떤 내용들의 양해각서인지 조금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양해각서 중에서 뭐 이건 약간 반복이 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과학기술, 네네. 그 안에는 에너지, 우주항공,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 어떤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MOU가 체결이 됐고요. 네. 또 디지털 기술, 뭐 AI라든가 클라우드 뭐 이 안에는 사실은 반도체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가 나름 반도체 분야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그게 있다고 좀 양국이 서로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환경과 기후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진심이거든요. 또 네.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달돼 있고 이 분야에서도 협력 MOU가 됐고요. 또 눈에 띄는 건 식품 안전 협력 MOU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이제 식품 수출을 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어떤 그 대중국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되는데 이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은 약간 좀 점진적인 게 있는데 이런 식품 분야에서는 상당히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 내에서 굉장히 식품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품질 식품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이 분야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중소 벤처 혁신 기업들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가 중국에서도 한중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양해각서들 가운데 또 수산물 전면 개방 부분이 들어갔던데 이게 우리나라 10년 수건 사업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봐도 이거 굉장히 좋은 얼뜻 보기에는 수산물 그럼 네. 뭐가 있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제조업하고 반도체 하는 나라잖아요. 네, 네, 네. 뭐 있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그 수산물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 지금 서해안에서 보면 네. 중국 어선들 와서 그렇죠. 막 그 우리 해경이 그렇게 진압을 해도 예. 뭐 필사적으로 하면서 와서 또 잡아가고 예, 또 예. 물고기를 잡아가고 막 이런 불법적으로 현상이 하고 있죠. 불법적으로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예. 중국의 수산물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가져가면 돈이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 만나서 중국에 혹시 나중에 가시면은 예. 그 중국 사람들 대접 받을 때 그 식당에서 물고기 요리가 큰 게 있냐 없냐에 따라 오. 그 사람을 대우를 얼마나 잘해주냐 않냐로 보통 판단합니다. 해산물이 올라오면 예, 해산물이 대접을 대접을 많이 해도 내가 그 최대한 이 대우를 해준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크잖아요. 네. 뭐 중국에서 1%만 수입을 더해줘도 우리는 10%씩 막 올라가는 그런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요인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최근에 김이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김이 수출 더 많이 되면 좀 비싸지는데 좀 저 걱정이 그건 되긴 좀 합니다. 걱정돼요. 예. 그래서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많이 가서 예. 지금 여기 물가 올라가가 좀 걱정인데 네네. 뭐 어쨌든 우리 농민들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캐거가 될 수 있는 기회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해 구조물과 불법 조업 문제, 이제 불법 조업 예, 아까 예, 말씀 나눴던 불법 조업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거 협력 약속 같은 예. 걸 받아냈을까요? 일단은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어. 예, 서해 구조물 문제는 누가 봐도 이거는 네. 언뜻 보기에 이거는 어민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민들이 한 게 아니고 네. 언뜻 딱 봐도 이거는 무슨 큰 기관이 했을 성격이고 멀리 보면 한중 관계에서 보면 남중국해에서와 같은 어떤 영토 분쟁으로 퍼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초기에 네. 정상회담에서 빨리 얘기를 꺼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한 조치 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네. 사전에 갈등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시진핑 주석은 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청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긍정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에 이런 문제가 공유됐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해양 경계를 위한 차관급 회의를 연 1회, 뭐 국장급 회의를 연 2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자체는 네. 어쨌든 그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또 영토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네. 건 다 양보해도 네. 영토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확히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국익에 손실이 없게끔 국력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당장 뭐 어떤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예. 우리 이익을 관철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중일 관계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심지어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일본 제재까지 발표를 했어요, 중국이. 예. 우리는 근데 이제 13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약간의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 국면은 굉장히 좋은 국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로 싸워주는 국면은 굉장히 좋고 이 우리 국익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중국이 우리를 제재할 수 있다는 그 경계감도 있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국익에는 그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런 중일 관계는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올 여름에 중국 내에서 지금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는데 737 부대 마루타 거기 개봉이 됐는데 이게 거의 뭐 탑을 흥행이 엄청 됐어요. 그래서 일본 내 반일 감정이 막 들끓는 와중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라고 하면서 중국의 핵심 오브 핵심 이익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 정서적이거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좀 외통수에 걸려 있고 근데 또 다카이치는 이 발언을 작년 11월 달에 했거든요. 11월 달에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70%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핵심 이익적인 문제 맞물려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문제 중일 관계로 인해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더 빨리 됐고 중국이 뭐 공항에 장관급을 보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해줬던 것도 여기에 대한 어떤 풍선 효과가 일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약간 좀 입장이 그렇지 않겠냐 한데 그건 국가는 다 각자의 이 국익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처럼 네.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충돌이 없는 선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 국가의 일이고 정부의 그렇죠. 일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일본에 그럴 필요는 없고 그거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중일 갈등이 터지고 나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도 통화하고 다카이치랑 통화하고 나서 네. 오히려 약간 중국 편을 듣는 듯하게 했거든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뭘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대로 잘 유지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특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일본 중국 관광객은 우리 쪽으로 오고 일본 관광객도 중국 관광객 우리 쪽으로 오고 우리는 좋잖아요. 지금 네. 제가 명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 지금 명동에는 외국인 진짜 거짓말이 외국인 반 내국인 반이에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와서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수출도 우리 쪽이 좀 더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삼국이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서 이게 중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여기에서 일본에서 공급한 어떤 반도체 관련 부품들이 공급이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적 또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본은 또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 나름 한미 관계 다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가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예. 짧게 판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판다 이번에 좀 한 쌍 대여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예. 판다가 외교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큰가요? 옛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네. 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판다라고 하는 거는 곰이지만 네. 생김새가 유하고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중국이 항상 그거를 통해서 외국과의 외교를 했고 그걸 또 교과서에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판다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만약 이번에 광주 박물관에 판다가 이렇게 올 수 있다면 기존에 이제 돌아갔던 판다를 다시 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나름 그거는 큰 의미가 있다 봅니다. 일본도 사실은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돌아갔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거는 아주 잘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작진 않다. 예. 자,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하는 가운데는 아니죠. 지난 3일이니까 예.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흑백 사진과 함께 No Games FAFO라는 문구를 올렸는데 이 메시지가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게 No Games FAFO 이게 한번 선 넘어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는 네. 이제 파포라는 흑백 사진에 트럼프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 딱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데 그 뒷배경이 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었기 때문에 니네들이 한국이 타겟이다라고 하는 일부에서 그런 오해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와 남미 네. 또 이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가 다 주 타겟이고 더 이상 추가 자극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더 넘으면 한 번 더 간다. 그리고 주변 국가 콜롬비아나 쿠바 이 네. 일대를 다 자기네 뒷마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의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린란드 얘기까지 좀 확장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 그런 측면에서의 내가 강한 지도자라는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이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왜 체포를 했을까요? 예. 일단 다 놀랬죠. 전 세계가 다 네. 놀랬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다들 석유 네.
문제 예. 그것이고 내면적인 그 안에는 그 베네수엘라가 마약 문제, 어떤 체제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 정치적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어떤 게 가장 커 보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요.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2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고 네. 그 중에서 트럼프 1기 때랑 이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03년 부시 대통령 때 후세인 제거 전략 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시가 재선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89년 파나마에 대한 그때도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 지지율 실시간으로 되는 걸 봤는데 예. 2일 대비 0.6% 올랐어요. 0.6% 포인트. 예, 6%포인트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뭐 조금 오른 거긴 하지만 네네.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졌을 때 네. 상당히 뭐 탄핵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게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특히 이번에 트럼프는 미국은 지지율을 분야별로 이렇게 쭉 다 발표를 해요. 근데 네. 제일 지지율이 높은 게 반이민 정책이 지지율이 높아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 물가 분야가 제일 지지율이 낮은데 뭐 다 낮은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게 반이민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이민 정책은 남미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지율 상승하는데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그거를 위해서 베네수엘라는 나빠. 마약도 하고 나쁜 데니까 내가 응징을 했어. 게다가 네. 거기는 석유가 있어. 그 석유는 17조 달러나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지면은 악당도 물리치고 우리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선전하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그게 유가로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이득이 있어라고 이 정치적 효과가 있고는 실제로 그게 유가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예. 그걸 미국으로 가져와서 쓰기에는 적어도 3년 정도가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 많게는 뭐 10년간 뭐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그 끈적끈적한 중진류로 되게 품질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석유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석유를 목적으로 이렇게 석유만이 그거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네. 좀 더 말씀드릴까 아니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이제 1976년에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석유 개발하다가 석유 산업 국유화 조치하면서 손실을 많이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지율과 뭐 석유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 네, 지지율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나와서 길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자, 1월 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경제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뭐 호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또 좀 더 잘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